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열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회담의 의제와 협상 성공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남북의 첫 고위급 회담이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상당히 시급히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가장 민감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주요 의제부터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까요?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예. 지금 이게 조금 유동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국무부 장관도 경질이 됐고 또 이제 CIA 국장도 새로 지나 해스펠이 지명이 되었고 네네.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국과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 준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영향을 이제 북한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 박 박사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어떤 점에 좀 방점을 맞춰서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가 좀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십니까? 의제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회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명근 장관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담에는 어떤 특정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또 비핵화 문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제를 정한다면은 이게 모든 것이 사실 비핵화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제를 예를 들어서 경제 협력에 대해서 남북 간에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정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미북 회담에서 뭔가 좀 진전된 비핵화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경제 협력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공연을 위해서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또 예외 조항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산가족 상봉을 만약 금강산에서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지금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일종의 원유 유리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주 몇 가지 예입니다만은 이것이 다 그 제재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예.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그 다음에 비핵화라는 아주 큰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전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열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보다는 비핵화에 좀 방점을 찍는 모양새였는데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경제 외에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예. 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모색하는 것은 이제 현 정부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남북 관계 진전에도 역시 많이 도움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제 비핵화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어떤 합의를 했어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미북 대화에 어떤 진전된 상황이 없으면 그것을 사실상 이행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들을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아마 접근을 이번에 하긴 하겠지만 더불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한 달여 남아 있으니까 미북 네. 간에 뭔가 대화가 돼서 비핵화의 진전의 여지가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좀 제공을 하겠죠. 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쨌든 지금까지 올림픽부터 잘 만들어 온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대한 좀 가급적 자제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도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 또 우리 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죠. 타우러스 추가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이게 관계 개선 어떤 분위기를 저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수위 조절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2018년을 남북 관계 변화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도 이해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또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략적 폭격기 전략자산 배치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약간 그 일정과 규모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 풍계로에서 여러 가지 행동이 이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관련 국가들, 북한, 미국 그리고 한국의 공통된 이익입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래도 체제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전략적 폭격기 같이 소위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이제 한반도에 도입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또 군 무기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타우러스라는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뭐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대지 미사일은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왜 이렇게 북한이 더 좀 꺼려하고 민감해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일단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무기 체계죠. 이것이 매우 정확합니다. 이 공산 오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3m 내의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정확하고 그리고 사정거리가 500km입니다. 그러니까 500km 밖에서 쐈는데도 3m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 한국에서 어디든지 이제 주로 전투기에 탑재하는데 F-15K에 이제 탑재를 해서 쏘게 되고요. 이게 오늘 그 노동신문에 보면은 이게 타우러스 외에도 스텔스 우리 35A를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시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35A에 타우러스가 실어진다면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평양까지 날아가는데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들어가는 거고 또 그 타우러스가 정밀 타격이 갔기 때문에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고요. 또 이 무기 타우러스 미사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철근 관통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철근을 뚫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2차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시설들은 다 파괴가 가능한 그런 무기 체계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신문에 지금 이 비난 그 기사가 났는데 이것이 개인 필명 논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 개인 필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라기보다는 예, 그렇죠. 개인의 어떤 그런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났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미 도입을 했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일정도 정해졌습니다. 단독 공연도 하고요, 합동 공연도 하기로 했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아까서부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고 대화, 평화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한국 정부가 그 분위기를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공연 제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봄이 온다로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이게 뭐 계절적인 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한반도에 봄이 온다는 느낌도 있을 텐데 보니까 가수들이 부를 노래 같은 경우도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애창곡이었던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른다고 하고 이선희 씨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불렀었던 그 제2에게도 제2에게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등을 선곡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북한 청중 또는 어떤 김 씨가의 어떤 그런 기호를 좀 뭐 고려한 거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고려를 했겠죠. 뭐 역으로 북한의 그 예술단이 왔을 때도 한국 청중의 기호를 고려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에 가서 첫 번째 공연은 우리 단독 공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동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 당연히 북한 청중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취향을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봄이 온다라는죠. 그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계절적으로 지금 봄이 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어떤 남북 관계의 해빙을 의미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공연에서 좀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가수들과 그 곡들은 이미 북한에서 공연이 된 것이고 북한 청중들에게 일종의 검증이 된 그런 노래들이죠. 좋아한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사실 아이돌 그룹으로 레드벨벳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제 기억에는 아이돌 그룹이 북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10여 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공연에 이런
한류를 대표하는 레드벨벳이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북한에서 공연하는 것은 네. 향후에 저는 남북 간의 어떤 동질감 측면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류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뭐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뭐 북미, 아니라 유럽까지 다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지금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우리의 지금 동포인 북한이랑은 어떻게 문화적인 코드를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아이돌 그룹,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레드벨벳 같은 그룹이 북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것은 향후 민족 동질감 회복에도 우리가 적지 않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공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올 것이냐에도 주목이 됐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북한이 계속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여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강력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해라는 뜻도 있지만 북한도 국가다,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고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공연에 직접 참관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강조한다면 북한이 제한된 그 규모나마 정상 국가로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런 움직임과 변화를 꾀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만큼의 따뜻한 봄이 좀 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북한 전문 매체 서리에노스가 이달 중순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움직임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인력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 제한 시기랑 맞물려서 애를 쓰는 부분인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위장일 것이냐 어떤 잠정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지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힘들죠. 예. 사팔로스가 상당히 공신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 해석이라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조금 더 북한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는 당분간 북한이 이른바 고강도 도발, 그건 핵실험과 뭐 ICBM급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대화의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5월 달에 뭐 우리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저는 북한이 그런 고강도 도발은 자제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도발이 결국 제재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등식에 대한 그런 지금 교훈은 학습은 충분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통과된 그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에는 이른바 이제 트리거 조항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당연히 이제 북한의 그 최후에 남아 있는 원유 금수 조치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좀 자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시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얼마든지 할수 사람이 있죠. 없어도 다시 한번 가동하려면 금세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것이냐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참 곤혹스러운 것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 아무리 순조롭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박 교수님께서 아까 강조하신 대로 이게 북한 비핵화에서 어떤 결정적인 진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떤 계획으로 끝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북미 회담에서 어떻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생기나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봄이 올 것이냐 아니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조 통일부 장관께서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 미국, 북한 3자 정상회담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징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항복이랄까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인 조건만을 밀어붙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북한은 아무래도 한국 정부를 가장 큰 희망으로 삼고 매달리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한국 정부의 중재를 부탁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입장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따뜻한 봄이 올 것인가 오기를 바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북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조 장관이 이제 여러 번 열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편하지만 양국 간의 불편한 얘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뭐 비춘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 저는 방향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계속 정례화가 돼서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난다면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설사 방금 말씀드린 어떤 최악의 상황, 미국 대화가 결렬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날 수 있다면 비핵화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어떤 모멘텀을 이끌어가는 그런 또 계기와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럼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잘만 성사된다면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봉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습니다만 그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혹시 어떤 정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안보팀이 매파에서 슈퍼 매파가 됐다고 나왔는데요. 가장 강한 매파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존 볼튼 이번에 보좌관 이야기를 하면서 존 볼튼이 싫어하는 전쟁은 없다. 모든 전쟁을 다 좋아한다. 그리고 존 볼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네오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오콘 주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라크 전쟁을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미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랄까 인권 이런 것을 중동 지역에 확산한다는 이런 이상주의적인 네오콘 이데올로기에는 절대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때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라크에 이렇게 오래 남을 거 없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으니까 우리 미국 국부들이 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주면서 이걸 참고하고 행운을 빈다. 그러고 떠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또 뉴욕 타임즈랑 인터뷰하면서 그럼 북한 대북 정책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 서재에 있는 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이 쓴 책을 꺼내면서 그 책 제목을 뉴욕 타임즈 기자한테 보여줬죠. 이것이 우리의 대북 정책이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북한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평화적인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북한과 지향할 것인가 이 확률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로 있을 텐데요. 유엔에 있으면서도 유엔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 유엔 빌딩에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서 한 10층 정도는 줄여도 된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대북 문제에 관해서 안보 조언을 한다면 아무리 본인은 내가 과거에 한 얘기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보좌하겠다 했지만 이게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걸끄러운 상대가 백악관에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북미 대화를 제안하고 나서 이렇게 강경파들 라인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일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저도 뭐 봉 박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정말 존 볼튼인가 했는데 정말 하더라고요. 그만큼 워싱턴뿐만 아니라 뭐 미국 대외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웃사이더고 가장 호키시한 가장 강경파는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특히 미국 정상회담이 앞둔 이 시점에 존 볼튼이라는 인물을 바로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로 보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항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